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결됐지만 찬성이 부결보다 많았습니다. 가결이 부결보다 많았던 겁니다. 169석 다수의 정당을 보유하고 있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예고했었지만 적게 잡아서 31표, 31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탈한 건지 개딸들은 수소문을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수소문을 한다 한들 결과는 뒤바뀌지 않습니다.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 탄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무더기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적게 잡아도 31표고 더 많게 잡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부결, 이탈표는 뭐 많아야 비명계 5명쯤 되지 않겠냐 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 표결 결과를 두고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치명상.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었다. 동아일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대표도 예상하지 못했을 이 이탈표, 적게 잡아서 최소 31표 등 돌렸어요. 방탄의 치명상. 체포 동의안 결과가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139, 반대는 138.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라고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부결됐지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깡패, 오랑캐 비유를 하며 상대를 적화하고 동지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선 상당히 무색해진 결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첩첩산중, 첩첩산중. 오늘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썼습니다. 사면 기사입니다. 남은 사법 리스크가 첩첩산중이다.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압박 커지는 이재명 결단. 한겨레 신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무언가 결단을 요구하는 듯한 기사입니다. 위기에 몰린 이재명 리더십이다. 영장 부당성 호소 총력전 벌였지만 민주당 내에서부터 이렇게 반대 여론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체포안 올 때 어떻게 하겠냐? 한겨레 신문이 던지는 물음은 이겁니다.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선당 후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고수할 것 같은 기류가 강하다는 거죠. 말장난. 한국일보 사면 기사 함께 보시죠. 말장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학폭 42%가 언어폭력인데 친구 말장난이다 라고 변호했던 정순신 변호사. 아빠의 변호는 비상식적이다. 한국일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그리고 아빠의 법적 소송을 보고 공직자 마인드가 부족하다라고 매우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41년. 한국경제 2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41년 만에 수건과제가 가능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설악산의 5세 케이블카가 허가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1년이었습니다. 오색 약수터에서 상부 정류장, 정상에 가까운 그곳까지 가는 3.3km 거리의 케이블 41년이나 걸렸습니다. 경제 효과는 연 1,300억이 된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설악산의 절경을 이제는 케이블카에서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무더기 반란표입니다. 사실상 투표 결과는 찬성이 부결보다 많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적게 잡아도 30표 이상이 반란을 벌인 겁니다. 정치적 탄핵. 그 이야기가 바로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더기 반란표, 치명상 입은 방탄. 무더기 반란표였습니다. 적게 잡아도 31표가 반란을 벌인 겁니다. 상당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 가결을 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가결을 한 것. 거기에다가 기권, 무효표까지 합치면 반란표는 더 불어납니다. 어제 긴박했던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과연 어떤 의원들, 누가 가결 사실상 선택한 걸까요?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조용히 하세요.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정확히 몇 표가 찬성표를 던진 거고 어느 정당이 어떻게 선택을 한 건지 제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각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의석 수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국민의힘은 114석, 그리고 민주당은 169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포동의안 찬성을 외쳤던, 당론으로 외쳤던 정의당은 6석, 시대전환 무소속 한 명 한 명씩 있습니다. 이 단순 산수만 하더라도 찬성표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122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122표. 국민의힘의 정의당, 시대전환 등을 합친 의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예상됐던 찬성 122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찬성표가 쏟아진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을 합친 의석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 그럼 그 표는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 결과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139표가 찬성표가 나왔고요. 138표가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산수,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대가 138표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169 빼기 138을 하면 됩니다. 최소 31표가 이탈표가 나왔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간단한 계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표 말고 기권 내지 무효표까지 합친다면 이렇게 사실상 159표가 찬성을 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159표, 159명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내지 지도부의 의견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 나오셨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기고도 졌다. 이기고도 졌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인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찬성표가 나왔고 기권 한 표까지 합치면은 159표예요. 저희 당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민주당 당 지도부가 워낙 그 똘똘 뭉쳐서 부결시키겠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 그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좋게 160이 훌쩍 넘는 그런 부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결과가 다른 거라서 저희 어제 현장에서 보면서도 당황했고 사실은 이 투표 결과가 예. 의미하는 게 굉장히 깊고 넓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켰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킨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놀란 결과였습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제가 어제 취재를 직접 해봤는데 민주당 의원들조차 놀라더라고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사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도 누군지 기권표를 던진 의원도 누군지 제가 어제 취재를 했는데 그분들도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는 이탈표는 뭐 많아야 5명 내외, 압도적인 부결, 총의를 모았다 등등 굉장히 자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있기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는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총의를 완전히 모았다. 이건 압도적인 부결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취재에 의한 결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상 속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못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때 그 기억하시겠지만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고 이탈표가 나와봐야 5표 미만 정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 35표 정도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들 의아해했죠. 그렇게 많이 이탈표가 나온다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천공한테 물어봤냐고 조롱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이탈표가 나올 리가 없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진짜 말했던 것처럼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는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지금 35명 정도는 이탈표 나올 수도 있다. 제가 하태경 의원이랑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하태경 의원이 정말로 취재를 해서 계산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태경 의원의 예상이 적중한 거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기도 이제 뭐 전화도 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민주당 분위기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한 30표 이상, 35명 정도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태경 의원 뭐 여담입니다만 뭐 이 게임에 정말 자리 깔으셔도 될 만큼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투표 결과를 좀 예측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당대표 내려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라고 하면서 사실상 안 내려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어쩌면 비명계 의원들을 굉장히 자극하지 않았을까. 이대로 계속 총선을 이기긴 정말 어려운데 당대표에서 안 내려오겠다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번에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비공개 의총에서도 발언하신 게 많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전재수 서른 의원 두 분께서 비공개 의총 때 공개 발언하신 것도 있고 한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님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상하셨습니까, 이 결과?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치로 보면 이게 169석이 전부 체포동의안 부결에 표를 던질 수는 없을 테고 평상시에 이제 여러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정도 하면은 이게 이탈표가 많아도 한 4표, 5표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던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런데 어떻든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내에 크게 한 2가지 메시지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체제로는 일방 독주하고 있고 또 국정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판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방 통행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2가지 흐름이 존재를 하는데, 이 흐름이 어제 표를 통해서 표출이 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말수를 좀 아끼고 새롭게 빨리 이게 좀 질서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탄핵이다라는 비명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도 이런 표현을 하늘 만큼 모두가 당혹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겠죠. 이 순간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닐까요? 어제 표결 직후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탈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는 데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자성어 2개를 제가 인용할게요. 김광선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는데 경강부회 묵묵부답 이 2가지 사자성어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방금 이 장면을 보고 묵묵부답은 아시다시피 이탈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 경광부회라는 사자성어는 지금 사실상 어제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다만 150표가 미달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결이 된 것인데 찬성이 더 많은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 민의의 전당에서 확인됐다라고 방금 해석을 했는데 그걸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견강부회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어제 체포 동의안이요. 이제 법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다 했으면 예. 지금 체포 동의안 가결 찬성이 더 많았잖아요. 그 무효 기권까지 합치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체포 동의안이 사실은 가결된 거랑 똑같거든요.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의 체포 동의안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이었다. 그렇죠. 숫자만 보면. 근데 이제 법 규정에 과반수 이상이라는 그 규정 때문에 살아남은 거거든요, 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일하느라고 내가 생중계를 보지 못했는데 일 끝나고 나서 체크해 보니까 아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제까지 뭐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일단 아마 의원들의 어떤 위기감이 좀 거기에 반영이 됐다고 봐요. 위기감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천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기로 돼 있지만 공천 받으면 뭐예요? 본선에서 이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제 또 하나는요. 우리 영장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랄지 최고 지도부랄지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허접하다,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촘촘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촘촘할 수가 없고 무슨 증거가 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마 이 영장을 제대로 읽어본 의원은 부결의 표 던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영장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고 증거까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이제까지 지도부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나 맹목적인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마치 한 몸처럼 되면서 영장도 그렇고 수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니까 지도부에 대한 약간 반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어떤 체포 동의안에 대한 어떤 찬성 또 뭐 부결 가결에 대한 숫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제 굉장히 눈치를 보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 나는 부결을 던지고 싶은데 이거 그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후폭풍이랄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더군다나 뭐 개딸들의 공격 그랬는데 어제 이렇게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부결표에 가결표에 못 던진 그런 의원들이 무효표 기권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더 많은 숫자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 이제는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할 것이다. 이제까지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지냈지만 좀 더 이제 비명 친명할 것 없이 그 중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비판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많을 것이고 결국 민주당은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대표직을 유지하면 상당히 이제 분열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본 포인트는 오늘 기사는 안 됐습니다만 노웅래 의원 때 체포동의안 결과와 저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입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 국면 때 노웅래 의원 측에서 왜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는 당이 나섰는데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나서주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노웅래 의원 혐의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유보적인 발언을 해서 민주당의 선택이 이재명 혐의와 노웅래 혐의에 대해서 다르다. 이런 보도도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때 나왔던 표수보다도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온 표수가 현저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입지는 노웅래 의원만 못하냐? 라는 이야기가 가능해지겠죠. 한겨레 신문도 오늘 스트레이트 기사와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가 더 문제다. 사법 리스크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당후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벌써 당 내에서부터 이런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조짐이 보입니다.
친명계 의원 중에 비명계가 사전에 준비한 조직적 반란표다라는 반발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친명계의 이 같은 반발보다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탄핵당한 것이다. 오늘 동아일보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선당우사 정신,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어질 것이다. 사실은 비공개 의총 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결이 되더라도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 구체적인 요구가 더 높아질 거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 버티면 분당이나 탈당 등 극단적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당직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털어놓은 현재 당의 분위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버틸 걸로 보인다. 당대표에서 안 내려오고. 그러면 분당 탈당 갈 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심각하다라는 기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명계 의원들은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하고 이 대표가 버티면 분당, 탈당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당직자는 얘기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오랑캐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비유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다. 이건 사법 독재다. 야당 파괴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최소 31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재밌는 장면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첫째 하나는 그 2시 반부터 이 본회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한 100여 건의 법률을 처리하고 나니까 한 7시가 좀 넘었어요. 제가 틈틈이 계속 이재명 대표의 자리를 봤는데 한 번도 이석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심이 깊고요.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 뭐 샤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이 내홍이 상당히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나가는 장면 속에서 조금 들렸었는데 그 본회의장 앞에 소위 말하는 그 강성 지지층들 있죠. 예. 그 뭐 개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 분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 의원들 한 분 한 분 나가는 분들 중에 소위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박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한테 막 달라붙어서 항의를 하고 막 무슨 녹취를 따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결단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이 강성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민주당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고 역사의 민주당의 그 명예를 그래도 존중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민주당을 좀 놔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다음에 본회의장 모습도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놓을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버틸 것이냐의 질문이 남았는데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비공개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요구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처지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예. 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톤 다운 시키고 말도 좀 아끼고 그러나 이게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꺼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흐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당내 의원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또 원내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것과는 한참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좀 총의를 모아 나가는 그런 이제 절차와 과정이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톤 다운 시켜서 이 상황을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당내에 본인에 대한 투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 못하는 대표와 지도부 체제 하에서 어떻게 총선을 예상하고 치를 수 있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재명 예.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리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왜 압도적 부결이라고 그래놓고 표가 이렇게 나왔냐라고 이제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책임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사퇴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당이 또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나중에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좀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 가기는 하지만 조금 좀 톤 다운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게 이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신 차리고 톤 다운 시키고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로 줄이고 좀 이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답변을 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영 교수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의 투표가 끝난 후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달려가서 항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 찬성 찍었지? 뭐 이런 대화도 오갔고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자 한 비명계 의원은 항의하는 개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저는 부결을 찍었습니다 라고 답장을 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아서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맞습니까? 이게 익명투표인데 개딸들의 항의에 저는 부결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사실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죠. 본인이 뭐 불을 던졌던 가를 던졌던 개딸들이 이런 식으로 좌표 찍고 색출에 나서니까 자발적으로 나는 부에 던졌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고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의 인증 글을 그렇게 보여주고 얘기한다라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내년이 되면. 그런데 개딸들만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는 없어요. 개딸들이 집성촌처럼 특정 지역구에 모여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딸들이 이 모든 국회의원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뭐 비명계든 친명계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총선에 좋지 않다라는 결과가 이번에 체포동의안 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개딸들이 뭐 전화하고 항의 전화하고 색출 작업에 나서고 이런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질서를 매우 흔드는 일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결기 있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자기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결기 있게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자진해서 나는 부결을 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라는 게 참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극성 지지층의 막 활동들을 양념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면면이 흘러 오늘의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라도 이런 식의 국회의원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냐 부냐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해하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누구 하나라도 결기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아, 참 멋진 정당이다, 전통 있는 정당이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점인데 전에 한 민주당 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압박할수록 뭐 반동을 색출하자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개개인의 헌법기관인데 사실 국회의원은 이런 개개인의 헌법기관을 압박하고 무릎 꿇이려 하는 듯한 모습을 취할수록 오히려 지금 결과처럼 더 소신 투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더 역작용이 일어날 뿐인 부작용이다. 거죠.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나죠.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누가 막 극성 지지층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민주주의에 반영된다면 그럼 민주주의 잘못되는 거죠. 그걸 이제 중우정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에도 보셨듯이 아마 이번 결과 보면서 민주당 살아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민주당 그래도 전통 있는 정당이고 이렇게 개딸들에 휘둘려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만
이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도 또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길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득이 되는 결과였고 앞으로 민주당이 잘만 하면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하느라고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잠시 후에 한동훈 장관이 표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만 이 표결 모습을 지켜본 한동훈 장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1호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검찰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체포 특권 1호라고 만든 거 아니다. 일단 뭐 체포 동의안이 이제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체포 동의안을 얻어서 영장 심사를 거쳐서 구속을 시키는 게 검찰의 어떤 목적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표정을 보면 그렇게 뭐 아쉬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표정은 좀 굉장히 좀 편안한 표정이라는 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벽이 체포동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포동의안을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뭐 그런 부분에 좀 고무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검찰도 의외의 결과에 대해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동력을 얻을 것이고 아마 사기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사기 충전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후의 수사에 있어서도 더욱더 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결과가 사법적으로든 아니면 정치적으로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있을 것이고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얻은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검찰 쪽 입장과 검찰 쪽 분위기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표용지 2표를 두고 여야가 논란을 벌여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뭐 어떤 투표였길래 일단 어제 국회에서의 여야의 충돌 장면 함께 보시죠. 지금 개표 과정에서 부냐 또는 무효 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들 그런 중간 영역의 표가 2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2표의 판단은 원내대표나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 셋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모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체 잠시 후에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이게 부냐, 무냐, 부결이냐, 무효냐, 무냐 이게 문제입니다. 부랑 무. 일단은 악필이었던 것 같고요. 좀 똑바로 정자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의원님들? 부라고 쓰는 게 그렇게 싫었나요? 아니면 무라고 쓰는 게 싫었나요? 한자로 쓰시든가요. 부, 무. 투표용지 일단 먼저 볼까요? 그러면 부냐 무냐 논란의 투표용지 2장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논란의 2표입니다. 부냐 무냐, 부냐 무냐, 무 같기도 하고 부 같기도 하고 2표인데 로 같기도 하고 요 같기도 하고 부냐 무냐. 김진표 의장은 하나는 부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무다라고 하나는 부결, 하나는 무효표 처리를 했습니다. 김주표 의장의 선택은 위에는 부. 그래요. 저는 좀 부로 보여요. 밑에는 지렁이입니까? 무로 무효표 처리를 했습니다. 84분 걸렸어요. 이거 판단하는데. 흘렸음 2장을 본 거예요. 사실은 뭐 부라고 쓰였던 것 아닐까 둘 다라고 보지만 정자대로 써야죠. 가 아니면 부인데 하나는 부라고 쓴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 흘렸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 무효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여당에서는 점 하나 잘못 찍어도 무효로 보는데 왜 이게 부냐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이 대표에 대한 복잡한 심경, 경고를 표현하기 위해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쓴 거 아니냐? 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해석을 동아일보가 냈습니다. 박수석, 네. 전재수 의원님 의견 들을 텐데 민주당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적어도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이걸 내가 부라고 쓰기 싫었으면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기 싫었다는 맞았던 것 같아요. 하기 싫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투표소 들어가 보니까 좀 굵은 사인펜 있죠. 네임펜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게 있는데 우리 전재수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투표하기 전에 그 무효가 되는 거를 이제 예시를 스크린에 띄워놔요. 뭐 꺽쇠표를 하거나 아니면 점을 찍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자를 똑바로 쓰고 혹시 이게 찍힐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얼른 접었거든요. 이렇게 투표를 한 표 한 표 했는데 저렇게 이 부자를 저렇게 쓰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경고를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기는 싫었던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모여서 31표의 반란표가 나왔던 거고 오늘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가짜 내지는 부자를 저렇게 쓰실 예는 없는데. 박정환 수석은 저 익명 투표잖아요. 그럼 그 가짜 어떻게 똑바로 쓰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쓰셨어요? 가짜인지 부짜인지 어떻게 알고요? 일단 썼는데 똑바로 썼어요. 지금 가쓰고 계시네. 똑바로 흔들릴까 봐. 그리고 이게 잘못해서 점이라도 찍힐까 봐 그냥 똑바로 썼어요. 근데 저거를 실수를 했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똑바로 쓰셨습니까? 저는 저거 쓰면 정자로 씁니다. 부 이렇게. 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글 처음 배울 때 똑바로 정자로 쓰잖아요. 어떻게 썼다고요? 정자로. 정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정자로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가하고 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표는 사실은 두 표 다 부자입니다. 부자. 그렇죠. 예. 가하면 국회의원들이 이게 뭐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저걸 가지고 또 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전자투표가 있는데 왜 전자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이제 그 국회법을 좀 개정해서 손을 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줄을 계속 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 디지털 시대인데 국회도 좀 디지털화 해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농림의원 때는 전자투표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전부 직접 다 해야 됩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해야 되고,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전자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뭐 확인은 되지 않는데 사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꼭 저렇게 이제 이 투표를 하자고, 전자투표가 아닌 하자고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확인은 아직 안 됩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투표를 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더러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당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지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록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민심은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에 어떻게 소위 연설을 했는지도 오늘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직접 듣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의 판단이었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판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이크 매치라고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마이크 매치. 마이크 앞에선 이재명,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 또 다른 영장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검찰 쪽 분위기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모두 다 시작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15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다양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를 쉽게 설명하고자 한 노력일 텐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아는 지인에게 몰래 10만 원에 판 경우다 라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안 합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정순신이 형식입니까? 이 비유가 오늘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수험생이 문제 출제하게 한 꼴이다.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10만 원에 판 거다. 이거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공익 환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건 되게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환수했어야 되는데 성남시는 조금만 환수하고 나머지를 대장동 일당에게 다 몰아준 게 지금 범죄 요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휴대폰을 파는 직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장 모르게 누군가에게 몰래 10만 원에 팔면 그게 10만 원의 이득을 갖고 온 거냐? 아니다. 주인은 90만 원의 손해를 본 거다. 굉장히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위례 대장동 이런 공모,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공모 지침서를 만들 때 이미 김만배 일당하고 남욱 일당하고 다 짜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시험을 보는 사람이 마치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나 마찬가지의 이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어저께 역점을 둔 것은 쉽게 설명하기. 이 모든 사건의 요지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데 역점을 뒀어요. 그렇다는 건 사실 어저께의 그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 사건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법조문 같은 거, 뭐 판결문이라든가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자훈련을 받을 때도 항상 얘기 듣는 게 중학교 2학년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써라. 그러니까 쉽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 한동훈 장관은 그 부분, 국민들이 이 사건의 요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 그런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남 FC 혐의와 관련돼서도 한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각 기업들의 청탁을 건건히 확인한 후 뇌물이 지급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전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뇌물에도 후불, 뇌물에도 할부 이런 비유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4개월 할부로 뇌물 끊어주세요. 뭐 이런 건이에요? 어떤 얘기예요? 근데 어제 그 이제 대장동, 뭐 유례, 성남 FC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도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는 거 보고 일단 어떻든 간에 뭐 설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천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후불제 뇌물, 할부제 뇌물 이런 말을 써요. 이제 후불제 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남 FC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 인허가에 있어서 그걸 들어줄 테니까 돈을 달라. 그럼 먼저 인허가 해줄 테니까 돈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남시에서 직접 찾아가서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뇌물죄는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뇌물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허가해줘라. 뭐 용도 변경해줘라.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인 성남시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얻어내는 뭐 뜯어내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후불제 뭐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0억 줄 때 10억 나눠서 줬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들어주면 10억 주고 뭐 하나 들어오면 10억 주고 뭐 하나 들어오면 10억 주고. 그게 이른바 뭐 후불식 혹은 할부. 그렇죠. 할부와 비슷하다. 만약 매달 이루어졌으면 이제 3개월 할부가 되는 거죠. 그걸 성남FC를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그 김승희 교수 얘기했지만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성남시에다가 5천억을 환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 휴대폰 팔아서 10만 원에 팔아놓고는 이 10만 원이 환수했다고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공모지침서를 할 때 이런 거 할 때도 민간업체가 다 짜여진 거 가지고 공모지침하고 시공할 수 있다고 해줘놓고는 이걸 마치 뭐 직접적으로 설계해서 거기에 맞게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하여튼 설명을 굉장히 뭐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은 성남FC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사유화할 수 없다. 성남FC를 내가 가질 수 없다. 사유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장관이 인허가를 사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용도 변경할지 이런 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유화해가지고 성남FC에 뇌물을 줬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제까지 했던 얘기에 대한 비유적 또는 이제 정식 반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제 뭐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비유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는 한 장관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는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한 장관 때문에 부결시킨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전혀 못하지 않은 어제의 한 장관의 연설이었네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적나라하고 오히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온 셈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사법 사냥이다. 죄도 없이 저와 친하다는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볼 때 괴로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호소는 민주당 자당 의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 그리고 한 장관이 강조했던 것 박수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들으셨잖아요. 일단은 그 전략상의 실패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미리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서 투표에 임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노웅래 의원 때하고는 다른 점이 일단은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사실은 읽었어요. 15분간 한 800여 자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결과 후에 뭐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자극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가려고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쉽게 그리고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걷어낸 굉장히 드라이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좀 전에 저희가 보신 것처럼 뭐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면도 없고 아니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일부 어찌됐건 일부 혐의의 진위와 상관없이 어쨌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거나 부담을 줘서 송구하다는 얘기 없이 그저 그냥 다 사법사냥이다, 잘못됐다, 이건 사람을 잡기 위한 거다라고 똑같은 톤을 유지했던 것들이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전략을 약간 수정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점은 계속 주장한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어제의 투표 결과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 어제 제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해서 A4 용지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앵커 쓰시는 것 같은 저 메모지를 한 반장 정도짜리를 이렇게 넘기면서 저렇게 굉장히 많이 준비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법무부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어제의 그 설명을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어떨까요? 체포한 부결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속으로는 이 투표 결과, 다시 말해서 찬성이 더 많은 투표 결과를 보며 수사에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속사유 충분함에도 법원 신문 절차 진행 못해 유감이다. 다음 주에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영장 재촉구 가능성 이야기가 사실 오늘 많이 나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및 정자동 호텔 의혹 등등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물증 확보 때는 또 재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도 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인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428억 약정과 관련된 뇌물 혐의 등등으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좀 보자면 이게 아무튼 잡아들일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시장을 하면서 인허가권을 사유화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인허가권을 성남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행사를 한 것이죠. 지금 이제 행태를 보면은 아무튼 잡아 넣을 때까지 수사를 할 모양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수사의 총량을 보십시오. 그다음에 수사 건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수사 규모를 보십시오. 수사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게 일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1년 정권 출범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검사 60명, 80명, 100명 동원하고 검찰 수사관 수백 명 동원하고 30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그리고 수시로 피의사실 공표해가면서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이긴 쪽 본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어도 전부 불송치 무혐의 수사 안 합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의 죄값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수사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108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선거에 이긴 사람이 선거 진 사람 그냥 괴롭히고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수사 총량, 수사 규모, 수사 기간, 수사 건수로 볼 때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도록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도 구속영장 청구 국회에 계속해서 보낼 거고 수사는 이재명 시장 당시에 했던 모든 일로 안 나올 때까지 저는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이 수사가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저는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비슷한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찬성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영장이 들어올 때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실지 모르겠으나 많은 민주당 내의 관계자들이 다음번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과연 부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무효표 던지고 기권표 던지고 또 일부는 찬성표 던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좋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좋아서 그렇게 던진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의 검찰 수사가 공정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래서 이제 무효 기권 찬성표 던진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검찰 수사가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던진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또 들어오면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서 당이 방탄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 사실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 그래서 뒤로 이제 물러서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이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어제 이제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다음번에 또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국회에서 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검찰이 이제 영장을 오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검찰 또한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국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검찰총장인 제가 더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좀 봐야 할까요?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을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굉장히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검찰이 밝힐 바 없다.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담담히 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영장을 재청구할 걸로 보인다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조간신문에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새로운 의혹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침묵하고 있자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도 등을 돌렸다. 이런 보도인데요. 함께 보시죠. 그동안 옹호하려고 거짓말, 이제 한계 달했다. 따로 솔직히 얘기하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안부수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제안했지만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제 대질조사했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에게 김성태를 소개받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아태협에게 김성태를 소개한 인물이 경기도의 평화부지사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아태협 행사 지원금 중 일부를 쌍방울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얘기도 했다. 그동안 이화영을 보호하기 위해 숨겼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내기로 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쌍방울, 아태협까지 모두 다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라고 진술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김수윤 교수님, 아태협은 쌍방울 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더 이상 이제 버티기 힘든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대북송금 관계없이 그 법인카드를 쓴 의혹마저도 자기는 모르쇠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다 나와가는 관계 없다고 하고 있는데 김성태 회장이 일단 막 줄줄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정황들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태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부수 회장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거짓말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안부수 회장도 더 이상은 버티질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성태가 뭐 경기도에서 아태협에 줘야 될 돈도 줬고 뭐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이제 실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저는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결과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 사실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안부수 회장이 뭐 실토를 하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감옥에 있는 지금 이화영, 정진산과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결과를 보고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뭐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씨 찾아가가지고 방화벽 잘하면 다음에 대통령 이재명이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제 그 결과를 통해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어렵다라는
판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 이화영과 정진상은 과연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화영이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이재명을 이 불길이 이재명에게 번지지 않도록 내가 방화벽을 쳐주면 뭔가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카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용철이라던가 안부수라던가 관계자들이 다 이화영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했고 대북송금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화영 부지사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대북송금 수사 결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혹여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청구될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순신 전 본부장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용산에서는 앞으로 질문서를 보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론도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고위 관계자, 특히 검사로 재직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법적 지식 활용한 것에 가장 실망감을 드러냈다. 동아일보 보니까 공직자의 마인드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굉장히 질타를 했다라는 대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검증의 책임은 최종 책임은 용산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에서는 검증을 못했고 대통령도 학폭과 학폭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시간을 끌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말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로 유추해 보면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것 이런 걸로 보면은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여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면대로 다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이참에 어떤 경우라도 좀 어디선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좀 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방주사라도 수술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옆에서 이렇게 본 거 경험으로 보면 사실은 모르기는 쉽지 않았던 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 내지는 정순신 변호사 본인이 얘기를 안 해서 넘어갔다라기보다는 이 건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안 하고 임명을 요청을 하고 검증을 했던 어딘가에 저는 에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전재수 의원님, 오늘 한 조간신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순신 변호사가 검사에서 함께 일할 때 이 학폭이 보도됐다.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것은 그 한동훈 장관도 그러시던데 사실은 이제 모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인사검증 대상자가 검증 서류에 거짓말을 썼거나 또는 미리 이야기를 안 해줬거나 그러면 알 길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검증을 직접 해보고 또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기 거짓말하고 허위사실을 썼다 하더라도 다 조사를 합니다. 아니 거짓말과 허위사실에 넘어가는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맞죠. 거짓말에 쏘아 넘어가는 인사검증 담당자라면 차라리 없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셨다 그러던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경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경로할 화가 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이 이 화를 낸다든지 경로하실 것은 대통령의 몫은 아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이고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잘못한 사람들 책임지게 하는 건데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경찰청장 책임 안 지죠. 법무부 장관 책임 안 지죠. 청와대 인사기획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피해자는 중학교 졸업자가 돼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가해자는 서울대 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노는 국민의 몫으로 돌려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학폭 근절 대책 조속히 가져와라.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미국의 대응 방식을 잘 배우라. 연세대학교 입학식, 졸업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시다시피 법무부 하에는 인사검증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검증단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글쎄요, 한 장관의 평소에 정의로운 모습에 비춰볼 때 어쨌든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고 실패를 한 건데 김관삼 변호사님, 네. 송구하다는 얘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과해야죠.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방금 나온 얘기에는 굉장히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1차 검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이제 법무부에 있는 거예요. 물론 2차적인 책임은 2차 검증을 이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야당이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번 인사의 어떤 검증 과정을 보면 이제 인사기획관실에서 경찰에서 추천을 하면 이 후보를 압축하거든요. 근데 인사기획관이 사실은 검찰의 일반직 사무국장 출신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법무부에 오는데 이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지금 이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된 걸 사실은 검토한 것이 제1담당관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검사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갔어요. 공직기강 비서관도 검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근무를 했고 같이 알고 있고 같이 검사니까 이게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에서 24시간 정도 지나서 바로 임명을 취소한 걸 보면 이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검증 차원에 있어서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검증의 어떤 철저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만약에 검사 출신의 검증이 있을 때는 검사 출신을 또 배제하는 그런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정비를 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증 과정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몰랐다라고 답합니다. 그럼 알아야 할 사람 중에 누가 알고 있었나요?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본부장 아들 학교 폭력 사건 인지하셨는데도 추천을 하신 겁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셨어요? 네. 지금 경찰 내부에서 이번 인사 관련해서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 내 일각에서도 몰랐다고 하면 다냐라는 반발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TK 목장의 결투, 유명
외화의 제목 비슷하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먼저 새롭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여권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49.3%, 안철수 후보가 24.1%, 1, 2위의 격차가 상당 큽니다. 천하람 12.0%. 이 조사에서 안철수, 천하람 후보의 격차도 큽니다. 2배. 황교안 10.7. 오히려 천하람, 황교안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좀 향방이 좀 변화했는데 박정화 수석대변인님, 네. 지금 보니까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격차도 크고요. 네.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를 넘어서 김기현을 잡겠다 했는데 안철수 후보와 지지율 격차도 2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1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표를 상당히 많이 잠식해서 오히려 결선이 만약에 있게 되면 천하람 후보가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열이 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오늘도 소위 말하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이제 합동연설회가 2시부터 있는데 이 이제 그 합동연설회가 쭉 진행이 되면서 후보 간에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합동연설회 그다음에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다소 있었던 그 갈등 양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좀 판단해 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후보는 그 소위 말하는 뭐 당내 조직 뭐 이런 그 이 뒷바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는 걱정했던 것처럼 시간이 가고 장기 레이스에 가면서부터 힘이 좀 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결선이 있느냐 없느냐 외에는 그닥 그 등수에는 큰 차이가 등수에는 예상의 변화 내지는 이런 게 별로 안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K 목장의 결투,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 TK를 간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아졌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 나경원 전 의원과 동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사실상 김기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두 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눈이 너무 부시다. 오늘 제가 완전 스타 됐는데. 왜 스타? 나도 좀 스타 됐어. 꽁냥꽁냥해 보입니다. 그때 고령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임되면서 보였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180도 다른 모습.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비판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제2의 대장동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내년 총선 마지막 날까지 민주당이 이걸로 공세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김수영 교수님, 이게 대장동과 비유하기는 당내에서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대장동처럼 개발이 안 됐고 개발 이익이 실현화된 것도 아니고 김기현 후보의 그 땅 밑으로 KTX 터널이 지나간다는 건데 정작 그 땅값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김기현 후보는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고 있잖아요. 저 발언은 전 되게 실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의 저 발언은? 왜냐하면 일단 울산 땅 의혹 자체가 그렇게 실체가 있는 어떤 비리 의혹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후보의 이 공격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걸로 총선 때 민주당이 엮어서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후보는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 대장동 사건으로 비유한다면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게 다 날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하.
대장동 의혹과 이 문제는 실체가 있는 검찰에 줘서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의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울산 땅이 마치 대장동이나 마찬가지인 거다라고 해버리면 국민의힘의 공격이 다 그동안 마치 예전에 김어준 씨가 생태탕으로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날조된 거다라고 비유하는 거기 때문에 전 저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자가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는 건 대단한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금 전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천하람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와 2배 이상 낮게 조사가 되면서 소위 이준석 전 대표계로 묶여있는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들 뒤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분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장해찬 후보의 웹소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해찬 후보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 삼은 게 어떤 건지 함께 보시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웹소설을 썼던 모양인데 그 웹소설 제목이 강남화타라고 합니다. 2015-16 연재를 했는데 29살 남자 의사가 유명인을 치료하는 내용인데 가수 아이유 등의 본명을 환자에 대해서 본명을 사용하며 굉장히 외설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걸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 삼았습니다. 아이유 팬 커뮤니티도 그러자 일각에서 이런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심각한 명예훼손, 소속사의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라는 내용도 성명문이 나왔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더 문제를 삼고 있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야설 작가가 할 수 있는 건데 라며 폄훼를 합니다. 아이유 팬덤을 건드리면 총선이 위험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신 사과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을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냥 후보 한 명의 행동이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글쎄요. 웹소설까지 이 선거판에 나와야 되나 싶은데. 소설이거든요. 소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픽션이에요. 이게 장해찬 후보가 만약에 저걸 자신의 어떤 저서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정말 자격이 없죠.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후보 사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생계를 위해서 그랬던 어떤 직업적으로 그랬던 간에 웹소설 쓴 것 같아요. 12권이나 썼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거의 뭐 무협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설에 보면 굉장히 픽션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이제 도를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픽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특히 이제 무협소설은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막 치료도 하고 날아다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저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저기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지금 아이유의 본명을 그 안에서 이제 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수를 이지은이라는 본명을 썼기 때문에 마치 아이유가 그 어떤 거기에 직접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한 부분은 그분은 좀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존하는 가수의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물론 뭐 그 똑같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걸 상대하고 대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도 충분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픽션이기 때문에 과도한 비판은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한 목적하는 의도가 있겠죠. 아이유 팬분들이 반발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당대회 판에 이런 논란까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